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3회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다들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침이라 가지고 많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자기소개는 지난번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한 주간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예, 최 사장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태원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 앞에 내셔널 마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트가 있어요. 그 앞에서 콜라를 파는 거야. 예. 근데 이 콜라 이름이 잉카 콜라예요. 그래서 노란색인 거야. 근데 되게 싸게 팔아요. 1,000원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걸 사서 마셨는데 맛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냐면은 옛날에 코카콜라 관계자가 이제 퇴사하면서 정보 유출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코카콜라의 원료가 페루 사람들 침으로 만든다. 그걸 유출했어. 정말이야. 이때 찾아보면.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너는 그런 걸 어디서 얻냐, 그런 정보를. 아니야, 근데, 페루 전통에, 페루 사람들 침으로 만든 그 음료가 있대요. 전통적으로 그걸 침으로 만들어 먹는데. 해서 팍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잉카콜라의 뒷면을 봤더니, 원산지가 페루야. 그래가지고. 이거 유명한가 봐요. 저도 잉카콜라 유명한가요?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막 나와요? 노란 저탄산 크림콜라. 한국 상륙. 그 맛있다는 게 더 의심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콤플러스에서 판답니다. 우리 나중에. 페루에 혹시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면은, 이 망원을 한번. 페루 사람들. 바랍니다. 페루 사람들 침이 특이하다고. 페루인들의 침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모임 하면은, 제가 만약 공수할 수 있으면 잉카콜라를 공수해가지고 나와드리겠습니다. 최 사장이 안 어울리게 또 이태원에 살아요. 그러니까 네, 세련됐어. 아니야, 무슬림 거리에 살아. 위층 아래층 다 무슬림이. 거기 뭐 게이들도 많다며. 그죠. 게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트랜스젠더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특이한 게 최 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태원 혹시 놀러 오셨는데. 남들은 다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어떤 되게 바보같이 생긴 애가 쓰레빠 신고서 이제 난닝구바라로 돌아다닌다. 그럼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 이태원 거리에 아이스크림 파시는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있다 막 계속 하시는 아저씨가 계신데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주민인지 알아본 다음에 이제 안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특별한 일. 닥치시고요. 예. 김도희님 지난주에 맞다. 몸이 안 좋으셨잖아. 네네. 예. 괜찮으세요 이제? 네네, 괜찮아졌어요. 저희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난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겠요. 네네. 예, 지난번에 몸이 아프셨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카페 많이 올랐던데. 저희가 이 방송을 지난주에 2회분을 연속 촬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는 건데 괜찮으십니까 이제? 네네,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이거 명상하다가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 빠르게 극복하고 왔습니다. 주화인마? 네. 주화인마가 뭐야? 주화인마가 뭐지? 주화인마. 이거. 이거. 요즘에 독실이가 개그 코드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주화인마 나만 그거 남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네. 겁니다. 기수련하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몸이 막 이렇게 꼬이고 막 혈이 잘못 정말로? 막히고 막 이런 열혈 강호 같은 거 보면 많이 네네. 나오는데. 이거 오히려 남자분들이 아는 단어고 여자분들은 모른다는데. 저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개그 코드 왜 이래 다. 그러니까 여자 맞습니다. 놀라셨지요? 어쨌든 깡 선생은 뭐 별일 없었어요? 저는 그냥 요새 계속 바빠가지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들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또 방송 녹음할 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잘라 먹어가지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깡 선생이랑 이제 저랑 이제 둘이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거야. 그래서 깡 선생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이제 업되기 시작했는데 까불다가 계속 업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조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 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자중하겠습니다. 네. 예. 독실이는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독실이가 제일 피곤해 보여. 언제나 좀 제가 사실 우리 이거 촬영한 스튜디오에서 제일 가까운데
맨날 늦어. 헷갈리죠. 너무 피곤해. 오죽했으면 제가 전화를 드렸겠습니다. 아침이 참 너무 힘든 거 지난주에도 같아요. 좀 늦게 오셨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저희 지금 깜짝 놀랄 만큼 일찍 찍잖아요, 저희가. 10시에 찍는데요?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제가 그 정치편 2부 녹음할 때 응. 이제 죽창을 갈아왔어요, 집에서. 이 갓나들을 찔러버리려고. 근데 다 도망간 거야. 김도희님은 아파서 못 오시고, 독실이는 아예 지각하고. 저희가 이제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주간 뭐 일이 끝났으니까 홍보. 자주 하는 홍보인데 페이스북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대 너비앗이라고 페이스북이나 카페에 치시면 되고 JDNY라고 쳐도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저희 방송의 모토가 교양 지식 토크. 교양.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송들은 많잖아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방송들은 많지만 저희들은 그냥 단지 지식을 사랑하는 아는 건 없지만 지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교양 지식을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송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저희들 혼자 자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된 거야. 내공이 안 돼. 그러니까 토론으로 바뀌었어. 예,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희 컨텐츠 괜찮다는 평가가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있어요, 점점. 네. 예. 지인들인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예. 저희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뭐 한 200위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막 100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처음에 1000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다 했는데 정말요.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800위 찍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네가 다운받은 거 아니야? 걸렸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예. 주변에 지대 너비앗 널리 알려주십시오. 네네. 예.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댓글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도인이 좀 괜찮은 댓글 몇 개 뽑아오셨어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아, 저요? 네. 김도인, 이거는. 나 내 것만 뽑았는데. 이거 뽑았다고? 내 팬들만 뽑았어요. 글쎄요? 말씀해 주시죠. 자기 지금 인기 좀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댓글은 다셨는데 별자리 여행님께서 카페에다가 독재 민주주의 2부 때 오픈 엔딩 음악 궁금하다고. 그죠. 음악이 사실은 이제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넣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셔가지고 그래서 정치 분야에서 올라갔던 거는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유명하죠. 2008년도에 냈던 것 중에서 이제 비바 라 비다 몰라 스페인어라 가지고 그 내용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전제 군주가 몰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거가 우리 엘리트주의랑 독재 얘기할 때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준다고 막 징징대시다고 그랬는데 제 사장은 그 몰락한 왕정을 추억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주의를 무너뜨리다니 그래서 넣었는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제가 좀 신경 써서 넣었던 음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명상 때 명상 때 뭐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만트라라고 하는 건데 김도인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파드마 삼바바 만트라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드마 삼바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넣었는데 주변에 제 평가가 장송곡 같다. 이거 너무 분위기가 어둡지 않느냐?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모든 방송 편집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최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방에 앉아서 잘 하지도 못하는 컴맹인데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컴맹인데 있어요. 컴맹인데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최 사장이 아니라 그냥 최 PD를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다른 뭐 댓글 또 있네. 특별하게 질문하신 분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댓글 언급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고 했던 것들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요. 써니 칼라미니? 써니 칼라미니? 네, 라는 분께서 이제 정치편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중간 정도 길이를 올려주셨는데 써니 칼라미니 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아버지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자기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가 사셨던 세대에 대해서 그 삶의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성향을 그냥 부정하는 거는 아버지의 삶이나 그 시대를 완전 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가 아닐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할 때 논쟁점이 생겨가지고 격렬하게 뭐 쟁론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 이제 철학하면서 되게 질렸었던 게 뭐냐면 그 철학가에서 토론하면 이제 뭐 동양 철학 같은 경우 특히 막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일 것 같고 그러지만 철학가 사람들이 굉장히 싸울 때 무서워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철학가 이론으로 이제 뭐 투쟁하거나 철학 이론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삶의 문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떠냐면 아 저런 다양한 시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거 내 삶을 무시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그 합의가 전혀 안 돼요. 그 종교 싸움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지대덤야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자기 삶의 그런 과정이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고받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이 댓글을 언급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바깥에서는 싸워요.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밥값을 니네가 내라. 싸우고 막 근데 장난이. 진짜 저희가 여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정제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서는 상당히 격렬한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 근데 그 토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꼭 녹음해서 한번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욕설이 많아가지고 좀 멱살도 잡고 근데 한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쪽에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런 빨갱이 새끼, 혹은 이런 수구꼴통 새끼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일단 다 듣고, 그걸 맞아요. 이해하려고 해요. 되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심지어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게 줄타기를 하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런 토론들이 실제로 굉장히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었던 토론이라서 갑자기 여기 건설적인 얘기를 국내 최고의 교양 지식 토크 방송 지대덤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어. 그 다음에 혹시 지난주에 우리 철학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장자랑 데카르트 했죠? 네네, 재밌었어요. 관련돼가지고, 그 장자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데카르트 재밌었는데, 네. 혹시 질문이나, 까먹었어 벌써. 아니면 내용 있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지난 시간에 장자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도희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곤봉이랑 혼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곤봉이요? 곤붕 하고 혼돈하고 준비해 주셨는데 인위적 질서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자의 얘기는 너무 인위적으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의 변화의 이제 근원으로서의 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 도 자체를 말로 할 수 없다. 그거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데카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정리가 잘못됐네. 아니요, 맞아요. 네. 데카르트는 세 가지를 증명했어요. 나, 그리고 신, 그리고 세계. 이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먼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두 번째는 완전성 개념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고, 세 번째는 신의 성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증명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근대 이성 합리주의를 완성했다. 제가 한 건가요? 지금 네가 초점이 풀려서 지금 네가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할게요. 너희들 안 들었겠지만 나는 이걸 들었어. 들으면서 여러분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하죠. 실존주의랑 칸트 두 가지 합니다. 그래서 칸트를 우리 깡 선생이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야, 근데 놀라운 게 칸트를 어떻게 준비했어, 세상에? 준비해왔나? 그러니까 칸트가 그 모든 학문의 중간 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파고 가면 누가 나오냐면 칸트가 끝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칸트를 간신히 깨부시면은 막판의 보스 끝판왕으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는데 그 중간 보스잖아, 칸트가.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 소크라테스 그 플라톤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모든 학문 시작이죠. 모든 학문의 시작까지 아니고 철학과 사람들이 칸트를 거의 기본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 세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절반 이상은 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독일 철학의 어떤 거두죠. 거두요? 왕중왕 칸트를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독실이의 개그 코드가 이상해.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지금 뭐죠? 왜 나도 아무것도 해서 거두요? 이렇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살아 생전에도 칸트는 뭐 거의 압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기도 그러니까. 좋았고. 살아 생전에도 인기가 많았네요. 이 사람이 원래는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왜 불쌍하냐? 이인자. 일단 그 부모님을 좀 일찍 여였어요. 그래서 10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예. 아버지가 10대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20살 때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거야. 순수하게 공부가 좋아서 한 31살 때까지 이제 박사과정까지 쭉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사교육계에서 가정교사 이런 거 하면서 먹고 살다가 31살 때 이제 박사학위 취득한 다음에 약 10년 넘게 거의 시간 강사를 합니다. 딱히 고정 수입이 없이 막 주당 막 20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강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46살까지 교수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46살이 돼서야 정교수직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본격적인 이제 저술 활동을 하게 되는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한 키가 160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등도 좀 이렇게 굽어 계시고 되게 왜소했던 체격이시고. 근데 몇 년도 분인가요, 이분이? 이분이 1724년에 태어나셨고 1804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그 조선인가요? 우린 조선 시대인가? 예,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있어. 1700년대가 지금 조선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동양철학을 찾고 있는데. 시대 구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시대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고 뭐 베토벤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이미 사회 분위기가 데카르트보다는 몇 세대 후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신앙이라든가 종교적 권위가 거의 다 와해되고 왕정의 권위도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 사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 부르주아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뭐 또 이런 시기입니다. 예, 그런 시기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제가 오늘 칸트 소개해드릴 부분은 칸트 주요 사상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시간 관계가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 이거 윤리 교과에서도 나오지 않나? 언급만 되니까 나오나? 언급되고요. 칸트가 썼다 이 정도까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어떤 칸트의 인식론적인 부분만 떼서 그 뒤에 이제 도덕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고 너무 어렵습니다. 칸트가 3개 쓴 거죠. 네. 예. 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방송을 끄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뭐 후려쳐서 이해하는 게 특기니까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한계가 뭐냐를 얘기했어요. 맞죠? 그 비판이 한계 제시한 거래.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 이거고 실천 이성은 뭔가 실천하는 거니까 윤리에 대한 거고 예. 판단력 비판은 예술에 관련된 미학에 관련된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취미 판단 맞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순수 이성 비판. 제일 어려운 건 제 경험상으로는 판단력 비판이 제일 짜증나는데. 진짜요? 예. 그거 다 읽었어 세상에? 다 읽지 못하고 철학가잖아 나도. 그러니까. 예, 어쨌든 순수 이성 비판 얘기를 조금 잘라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전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예. 전문 용어를 쓰면 최 사장이 날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쓰지 마. 그래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 잠깐 다뤘었는데 이 사람들을 칸트, 데카르트 이 사람들을 보통 근대 철학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란 뭐냐면은 이제 미셸 푸코라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대 철학이란 지금으로부터 약 2세기 전에 제기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종교가 진리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참인가, 뭐가 거짓인가, 혹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그 종교가 다 정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연구하는 게 신학인 거고, 그거에서 우리가 진리, 도덕 이런 근거를 다 찾았죠. 근데 이제 근대 철학에서는 그 종교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 혹은 도덕에 대한 그 근거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고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봤던 데카르트였죠. 그렇죠. 예. 데카르트가 자기 책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자기가
그 명석하고 판명한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그게 다 연관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 없이 순전하게 인간의 능력만으로 무엇이 진리인가, 뭐가 도덕인가,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근대 철학자들의 작업이고 특히 이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적 발견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이 순전하게 자기의 관찰과 추론을 가지고 얻어낸 지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존에 가져왔던 지식이랑 좀 다른 성격이 가지게 됩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과학파들이었어요.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이 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뉴턴 이런 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책 되게 좋아했고 20대 때 완전히 뉴턴 빠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칸트가. 예, 칸트가. 예,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이 근데 과연 어떤 근거에서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합리론과 경험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들? 네. 네네. 예. 그래서 대륙의 합리론 하면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나오고, 경험론 하면 영국, 그래서 로크 기억나세요? 네. 몰라, 하나도 안 나. 윤리교과서에 나오잖아, 윤리교과서에. 나는 남. 몰라. 예. 나 기억나셨어요? 네. 너희는? 그래서 원래 칸트를 이해하려면은 복잡한 게 이 기존에 있던 논쟁을 살짝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맞아. 예. 칸트의 문제의식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편집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그게 텐데. 아까 전에 예. 그러니까 어려워.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운데. 칸트 어려워요. 근데 야,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우리 상식을 다 깨부셔야 돼요. 후려쳐서 갑시다. 후려쳐서 가면은. 후려쳐서 갑시다. 칸트 전에 합리론이랑 경험론이 있었어. 그래서 둘이 막 연락 싸우는 거야. 칸트가 그거를 종합했다. 예, 거야, 그죠? 종합하려고 하는 기획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서문에서 자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을 자꾸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있던 학자들은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진짜 코페르니쿠스다. 역대 최고의 이런 얘기를 맞아요. 자뻑이야 완전히. 과거의 학자들은 어떤 자연 안의 그 객관성이라든가 필연성이 자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외부 세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자연 법칙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자연 안에 있지. 자연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성의 법칙. 이거는 그 사물 안에 있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지. 나랑 상관없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근대 철학자들도 이게 신이 생각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만든. 예, 신이 만든 신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이 부여된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칸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자연 안에서 그런 자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법칙을 부여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예요. 즉, 만약에 인간의 인식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다 각자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가 고유한 작동 방식이 있어.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자기 맛대로 막 해석을 해. 그래서 산출물을 내는 거야. 그치? 근데 이때 우리 디지털 카메라 기종이 다 똑같은 거야. 거기에 들어있는 그 펌웨어 버전이랑 다 똑같아. 그래서 작동 방식이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면 똑같은 결과물이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네. 과거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세계 외부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고 이건 그냥 이 속에 그냥 빈 깡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사진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자연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칸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법칙의 객관성, 필연성이라는 거는 인간 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카메라 얘기가 적절해. 무슨 말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우리 4명의 카메라가 있어요. 깡 선생, 김도인, 독실이, 최 사장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들이 세상을 찍는 거야. 그래서 물병을 찍기로 했어요. 물병을 딱 찍는데 물병을 찍었는데 사실은 다 원래 만약에 그 진리라는 것이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면은 4명이 찍은 사진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깡 선생 카메라는 초록색이 안 나와. 초록색이 없는 거야. 그리고 독실이 카메라는 손 떨림 보정 기능이 없어.
그러면 찍고 나면은 다 달라지죠.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다 거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려면은 진리라는 것이 물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어떤 내적 구조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 맞나요? 예. 거기서부터 칸트의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거. 칸트가 왜 유명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현대에서는 매트릭스라든 영화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연스러워. 많이 차용된 아이디어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뭐 최초로 제기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칸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열광했던 거고 그 순서 이성 비판의 그래서 기본적인 기회의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이 디지털 카메라의 작동 방식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겠죠. 그렇지. 그 작동 방식을 알면 이 디지털 카메라가 어디까지 찍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찍을 수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실이 카메라의 기능을 알아야 돼.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느냐. 그걸 알면은 색상 보정 기능이 있느냐. 얘가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아이디어입니다. 즉 인간의 그때 당시 이제 인식 능력을 이성이라고 불러요. 서양 철학 전통에서. 그래서 이 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면은 우리 이성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한계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이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계 제시인 거야. 그래서 독실이 카메라의 한계는 어디 있냐. 그걸 밝혀야 했다는 거죠. 이 책이 마치 저는 이 책 읽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사면은 디지털 카메라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들어있잖아. 존나 어렵잖아요. 그죠. 왜 어렵습니까? 일단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들을 막 설명할 거 아니야. 그 부품들을 디지털 카메라 설계한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무슨 버튼. 그 용어가 다 생소하잖아. 그렇지요. 칸트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정확하게 그 작업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이성이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설명서를 만든 사용 거야. 설명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맞지. 적절한 비유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이런 부품, 저런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지금 녹음실의 분위기가 싸하죠. 깡 선생이랑 최 사장은 서로 이해가 신났어. 김도인 표정이랑 독실 표정이 안 좋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 다 이해했어. 첫 번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실제로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시광선만을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뭐 X선 이런 것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전파도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가시광선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 근데 실제로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야.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곤충이나 박쥐 같은 애들은 뭐 초음파도 쏘고 어떤 곤충들은 자외선도 보거든요. 그럼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이 진짜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기엔 그랬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자연 법칙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류인력 법칙이 그러면 우리 인식 한계에서는 만류인력 법칙이 예를 들면 R 제곱분의 GMM이라고 그러니까 식으로 주어지는데 중력 중력이 근데 그게 다른 존재는 다르게 볼 수 있느냐? 혹은 그게 그렇다면 랜덤이냐라는 말까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랜덤이냐 과연? 랜덤이냐? 예.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법칙이 있어. 근데 사실은 랜덤인 거야. 그거 이제 깡 선생이 이따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실이 질문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 세상의 진리가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 구조, 내 내면의 구조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모든 진리가 다 다른 거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냐? 그걸 막기 위해서 칸트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맞아.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날카로워. 그러니까 심오한 질문. 독실이 열받았어. 자연과학을 무시하는 거냐? 좀 열받은 게 뭐가 있냐면, 나 오늘 좀 맞겠다, 야. 좀 그런 게 있나요? 일종의 그 자연과학 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 봐요. 뭐냐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좀 있고, 또 변하는 진리가 있고, 이렇게 느끼나 봐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변하는 건 뭐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들이라든가, 맞죠. 뭐 색깔이나 이런 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칸트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깡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칸트가 그거를 상대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사실 싶은 건데, 놀라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 크게
감성과 오성으로 나뉩니다. 뭐 오성을 뭐 지성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뭐 잘 안 쓰는 말인데 오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간의 내적인 설계도에 대해서 설명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들. 목차. 예. 목차는 설명서 목차. 당연히 뇌구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게 칸트가 감성과 오성이 있고 뭐 여기에 하나 더 뭐 상상력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순수이성 비판이 A판, B판이 있어요. 2번 냈어요,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거기에 따라 조금 버전이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상상력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인간이 디지털 카메라가 자기 자신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때 뭐 뇌스캔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칸트는 이 부품들을 갖다가 진짜 순전하게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추론으로 다 이끌어내요. 근거는요? 네,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칸트 순수이성 비판은 일종의 가설을 제시하는 거예요. 칸트가. 그래 그럴싸해. 예, 그럴싸한 가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들이 이런 거가 있지 않겠니? 라고 가설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감성이고 둘째가 지성 혹은 오성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난 솔직히 칸트 얘기 들으면서 오성이 무슨 말인가 싶어. 근데 지성이라고 해도 돼. 그래? 지성이 더 오성의 오가 무슨 오자인가요? 다섯도. 농담이야. 아니야. 깨달음 할 때 오 하는 거. 농담을 생각이 똑같이. 감성과 지성. 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강남의 청담동 거리 같은 데 막 걷다가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긴 여인분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아름다우십니다. 눈도 아주 크시고. 예. 이렇게 그 젖살도 있고 코도 똑똑하고. 이마가 아주 특징적이죠, 대부분. 턱은 완전히 깎여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거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나이가 드신 다음에 좀 후회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어요. 너무 다 똑같잖아. 어쨌든 예, 그런 청담동에 계시는 미인분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 형성이 되죠. 성형 미인.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감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 코, 입, 귀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그게 있겠죠. 인간의 인식 능력 안에. 네네. 그 가설은 당연한 겁니다. 감각기관에서 그렇죠.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건가요? 처리하는 게 있겠죠. 그걸 네.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용만 하는 겁니다. 정보들을.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근데 내 눈앞에 막 코가 오똑하고 뭐 이마가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살색 정보들이 그 막 흩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명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형 미인은 코가 오똑하다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성형 미인은 뭐 가슴이 크다. 아유 예, 내가 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판단 이걸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기능을 이제 판단이라고 칸트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오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범주화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랜덤하게 들어온 정보들을 예, 그 얘기도 이따 나올 건데 그래서 칸트가 이 감성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성도 아예 백지 상태인 건 아니고 감성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처음 들어올 때 최소한의 정리 정도는 한다는 거죠. 그 감성의 어떤 형식을 칸트는 여기 이게 재밌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로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공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은 우리 당연히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까지 철학자들도 다 뭐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추상해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칸트는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논증도 있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틀이었던 거야. 기본 틀이에요. 예. 바깥 세상에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혁명적인 지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시간과 공간은 다 밖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칸트는 그걸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인간의 인식 능력 안에 넣어버립니다. 독실이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경험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게 생겼거든. 들어오자마자 시간, 공간 좌표에 찍거든. 이렇게 바깥에 생각을 있다고 하면 됩니다. 왜 안 되죠? 근데 네? 바깥에서도 흘러가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 시간에 받아들인 정보다라고 하면 왜 안 되죠? 바깥에는 없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오묘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11차원 세상 이런 거 얘기 잔뜩 했잖아요. 지난번에 10차원 우주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디지털 카메라는 3차원 정보까지밖에 입력이 안 돼,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1차원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2차원, 3차원의 시간이 그래,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않느냐.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안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져서. 한계가 그거야. 자, 그럼 5성은 어떤 거냐? 이렇게 감성에서 일단 최초의 정보가 이 공간과 시간 좌표가 찍혀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뭉치고 명제화시키고 이렇게 판단 작용을 하고 이런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게 5성인데 칸트는 이 5성에도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깐 아까 나왔는데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5성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사람 12개의 범주를 제시를 해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다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범주를 어디서 추론을 하냐면 우리가 쓰는 문장들의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주어부는 항상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다.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아니면 죽는다. 이 세 개죠. 예, 이거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특징을 하는 거고. 내 이름을 그만 좀 얘기해! B는 죽는다. 다시 해줘야겠다. 시청부터. 아니면 모든은 이제 여럿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은 뭐 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이 칸트는 우리한테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범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저 이거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언어 문화권이 달라지게 되면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근데 그가 쉽게 얘기해서는 폴더가 있어.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가 근데 되게 들어보면 그럴싸해. 대충 뭐뭐 이거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양의 범주. 그렇지. 퀀티티의 범주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양태의 범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것은 있다,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필연적이다, 그냥 우연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거는 보편적이라서 언어가 달라진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범주를 얘기해. 우리가 사고할 때 주어나 수로의 유형이 그거 이상으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맥시멈 값을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범주들인데 이게 우리 기본 내장된 프로그램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출시될 때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해석하는 범주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 거기까지밖에 못한다가 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것조차 못하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폴더에 있다 없다 폴더밖에 없어. 그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존재를 넣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네요. 근데 그걸 나중에 현대 철학에 와서 그걸 무너뜨리죠, 언어로. 그죠? 이제 공격하죠, 그걸. 예.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메모했어? 지금 메모하면서. 역시 엘리트구만. 그럼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감성과 오성이 은근 비판하기. 감성과 오성이 나름대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의 형식은 시간과 공간, 오성의 형식은 12범주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칸트가 여기서 이 다음에 스텝에서 증명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디지털 카메라가 이 형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지.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부분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제일 난해하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때릴 거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해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풀어쳐서 얘기해줘.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감각 정보, 아까 청담동 미인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막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네. 막 미인들이 막 보여. 막 뭐 옷은 다 다르게 입고 있는데 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한 미인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태사장이. 태사장이 뚜렷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시각각 매 찰나마다 감각 정보가 조금씩 틀려지죠. 그렇죠, 다르게. 고개만 조금 들려도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옆모습 보이고. 그 1초 전의 정보랑 1초 후의 정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뭔가가 이렇게 종합하는 놈이 있겠죠. 같은 놈이다라고 그렇죠. 연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보존해주는 작용을 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오똑한 코, 눈, 뭡니까, 가슴,
뭐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개념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놈이 또 있겠죠. 그렇죠. 같은 개체다. 개체를 그 일종의 개념화 작용을 하는 그런 놈이 있겠죠. 그래서 칸트는 이런 작용을 하는 근원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게 선험적인 통각이라는 이상한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디카예요, 디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카. 그러니까 보정 기능이 있어요. 예, 보정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감각적 외부 정보들을 수정을 하는. 그런데 이게 이 디카는 자기 자신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몰라. 하지만 자기가 작동하는 방식만 대충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칸트의 얘기에 따르면 이 그 근원적인 것이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칸트 아이디어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자세한 증명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일단은 그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디카의 기종 기능에 따라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까지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종이 모든 기종들이 다 비슷하더라. 다 똑같아. 그래? 다 똑같다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결론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이런 거는 사실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보정 처리를 한 거야. 보정 처리를 한 것밖에 우린 못 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칸트 철학, 칸트 인식론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실제로 보고 듣고 하는 거는 감성 혹은 오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 능력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 세상을 해석한 거야. 이걸 갖다가 칸트가 이제 현상이라고 부르죠. 현상계. 영어로 페노메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해석한 것일 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실제 사물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실제 사물은 방법이 없죠. 없어. 우린 디카잖아 다. 근데 디카의 기능 너머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게 되게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거 진짜 사물의 세계를 칸트가 물 자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예지계라고 해서 누메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건 진짜 사물들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카르트가 육체와 정신을 쪼갰던 것처럼 칸트는 뭘 쪼개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인식 능력? 인식 능력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계랑 레알 세계, 진짜 세계, 물 자체의 세계는 다른 게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게 되죠.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이공계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보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대상 연속성이 뭐냐면 애기들 갖고 이제 까꿍하잖아요. 까꿍. 얼굴 바라보다가 이렇게 손으로 가린 다음에 다시 딱 나타나면 까꿍하면 애기가 웃는데 그거를 한 1000번을 해도 계속 웃어요 애기들은. 맞아. 그 이유가 뭐냐? 걔는 대상 연속성이 없어서 맞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 갑자기 없어졌다 생각해. 다시 딱 이거 열면 다시 나타나요. 그 대상 연속성이 나타나는 게 아마 1년 넘어서 2년 정도 돼야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보고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아빠라고 생각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얼굴이 존재를 측면에서 웃는 거지. 갑자기 나타나니까 웃는 거고. 그리고 그 덩어리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덩어리가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눈, 코, 입이 그렇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움직여도 각도에 따라서 다 모양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다. 개체가 같은 거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의 뇌가 보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재밌는 게 그 보르헤스가 썼던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소설에서 그 대상 연속성이 없고 모든 거를 그 순간순간으로 기억하는 인물로서 푸네스라는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맞아요. 걔가 얼굴을 조금만 돌려도 이걸 아까 전에 이름 붙였던 그 개라는 이름을 또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게 똑같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아니 그런 얘들이 되게 뇌과학에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좌뇌 우뇌만 연결이 끊어지고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리고 뭐 그 감각적인 정보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혹은 편측 무시라는 것도 있어요. 재밌는 게 왼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다 무시해. 오른쪽 정보만을
받아들여. 막 이런 한쪽을 무시한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과학에서 혹은 의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시절에 이미 이성만으로 어느 정도 뇌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유사한 결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뇌 사고의 환자들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보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물 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건데 예를 들면 원자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색깔이 없는데 우리는 색깔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실제 원자의 형태, 모양이 어떤 거냐를 받아들여서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물 자체라고 하는 거군요. 맞나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원자의 실질적인 모양. 근데 모양이 없어. 현대 물리에서도 원자는 모양이 없어요. 전자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원자 자체를 넘어서서 조금 큰 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과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맨날 이걸 칸트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칸트가 나한테 뭘 환기시키냐면은 내가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자꾸만 상상하게 되는 거야. 저 미친놈 저거. 그러니까 인간 내적 어떤 공간 형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성의 형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이 그런 게 없겠지. 만약에 우주를 보면 우주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뭔가 칸트가 분리되지 않고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 칸트도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 진짜? 오, 대단한데. 근데 어쨌든 칸트급이었어요. 예. 칸트에 따르면 신은 상상하는 순간 존재하게 돼요. 그게 칸트가 신을 생각하는 순간 존재가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제가 덕후스러운데 그 오나이 여신님이라는 말 알아요. 거기에 그 여신들이 사실 차원이 굉장히 높아요. 한 11차원 이런 세계에서 사는데 걔네들이 그 3차원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원을 낮춰서 재구성을 해요. 지금 얘기한 게 좀 그런 느낌인데 신이 상상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서 차원을 낮춰야지만 좀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사과를 우리랑 같은 형태로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사실 이 결론을 제가 준비하는 이 칸트를 한 이유는 최 사장을 까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최 사장이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자 봅시다. 그 순수이성 비판의 나머지 후반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반부고 후반부는 무슨 선험적 변증로 이상한 제목을 붙여놨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원래는 인간의 디지털 카메라가 원래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들, 즉 감성에 의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성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없을 때예요. 그 감각 정보가 없는 데에도 이성이 혼자 오성이 혼자 작용을 할 수는 있어. 순수하게 추리 작용만으로. 근데 이거는 자 인간의 인식이라는 거는 본래 이 감성과 오성이 합동 작전을 하는 거야. 칸트에 의하면. 예, 그죠? 칸트에 따르면 그래야지 참된 결과가 나와요. 감각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 그걸 가공을 해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감각 정보가 없는 거의 경우도 있어요. 네네. 이걸 갖다가 뭐 칸트는 무슨 오성을 초험적 사용이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야. 그 상상의 결과 도출되는 게 뭐냐면은 칸트에 따르면 신, 영혼, 혹은 이 사람은 심지어 물질까지도 합니다. 물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는 거야. 디지털 카메라 상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신이라든가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경험적 자료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거 인간의 디지털 카메라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 처리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뭐 검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든가 영혼이라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 당대 철학자들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때 데카르트도 신존재 증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데카르트 혼자 한 게 아니라 중세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진짜 존재하느냐, 영혼이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증을 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거기에다가 딱 결론을 짓는 겁니다. 야, 이거는 이성이 자기 힘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불가지론. 예. 그 아마 아이디어의 시초를 제공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 이제 물 자체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물 자체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이성이 지 혼자 상상을 해가지고 개념을 만들어. 어떤 궁극적인 이 세상의 출발점으로서의 신, 뭐 영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있네 없네 싸우는데 그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결정은 안 된다. 이게 칸트의 입장인 겁니다. 약간 여기서 말하는 이성을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건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자연과학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그렇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다. 예. 왜냐면 이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현대적인 개념이지. 현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과학이랑 종교는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게 분리가 안 됐던 시대예요. 종교적인 주제도 다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탐구하려고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여기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사실 이제 진정한 철학은 말할 수 없는 데서부터. 우리 지금은 반대급부로 과학이 뭐 신의 존재라든가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 최 사장이 자꾸 뭐 신이 존재하냐고 막 따지고 이래가지고 칸트 좀 읽어 이놈아. 경험적 자료가 있어요. 어쨌든 미친놈 같지. 인식했어. 그러니까 인식했으니까 인식했어. 그래서 결론적인 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칸트 철학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자연 법칙 이게 신의 머릿속에 있다. 아니면 자연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칸트의 생각은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디지털 카메라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치. 실제로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우리 내적 구조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다 똑같아. 비슷하다.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근데 혹시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이성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 감성 말고. 예를 들면 대상 연속성, 개체 인식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데 뭐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전자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아름다움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 판단 종류가 좀 다릅니다. 미학 쪽으로 가는 판단이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판단력 비판도 나중에 재밌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재밌네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궁금한 게 김도인이 원래 칸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싫어하는 거야? 칸트 생각에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현대나 현대 철학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칸트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데 깡 선생님 지금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누구나 현대인들은 칸트가 지어준 12가지 범주에서 벗어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게 싫으냐면 범주를 말한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거 인식적인 구조 자체는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비슷하게 연관된 게 초기 불교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맞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 그래 초기 불교에도. 비슷해.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현상이 사람마다 이제 그 범주에서 받아들이는 현상적인 거를 받아들인데 사람이 그거를 물 자체라고 인식하는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고정관념이고 세상에 대해서 고정된 자기 자아를 갖는 거고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깨부시는 게 이제 불교의 명상의 맞아요. 목적인데 그걸 이제 마야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은 마야는 어떤 혼란 상태인데 실제 세계랑 이제 어떤 내적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마야라고 한다고. 네네. 그래서 그 생각의 기발함과 중요성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로서 다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규정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본 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 다들. 네네.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종교 전쟁도 심해지고, 그 당시 칸트 시대 때 종교가 너무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험적인 거를 떼서 이제 범주 12가지에서 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 선언명제를 그러니까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경험적인 걸로 보편 진리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는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나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은 뭔가 통제하거나 규범이나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인해서 그냥 그 현상을 정의하는 것 뿐이지 엄격하게 말하면 현상 자체, 세계 자체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 윤리나 자기 삶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제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칸트의 논리대로 나가면 어떤 이제 그 지지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는. 네네.
그거 얘기가 그런 문제 제기도 되죠. 예. 근데 그 기반이 없으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따가 우리 실존주의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기반을 칸트는 철저하게 인간에서 찾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적인 증거, 신이라던가 과거의 도덕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의 윤리학을 좀 봐야 그거는 이제 도덕 법칙까지도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되게 그것도 어거지예요. 나는 억지 같은데. 어거지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진리라던가 도덕의 궁극적인 근거를 인간의 능력 안에서 찾는다. 극단적인 혁명적인 인본주의다라고 극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실제로. 근데 뭐 인간의 능력 안에서 찾았지만 결국엔 뭐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한계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제가 궁금한 거는 좀 과학에서 말하는 미시적인 거가 거시적인 거로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미시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거시적으로 봐서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근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윤리나 규범 같은 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그거는 윤리 규범 같은 거 아직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게 비판하신 내용이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간답게 존엄성에 기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굉장히 지저분한 일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거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칸트 논리 구조에서는. 야, 그럼 이 칸트를 그 실천 나중에 도덕 문제는 한번 다뤄봐야 돼. 네, 내가 그래서 자르려고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오늘은 일단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결론은 사실 이제 우리한테 통찰력을 줘요. 무슨 통찰력을 주냐면은 아까 김도인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확고 불변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세계는 우리의 어떤 내적 구조, 뇌의 내적 구조, 우리 정신의 내적 구조에 의해서 재구성된 거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실제 세계와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는 거죠. 실제 세계인 물 자체랑 우리 내면 세계가 만들어낸 현상 세계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우리한테 통찰력을 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철학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칸트 모델대로 가면은 진리가 진짜 딱 하나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진리가 뭔데요? 인간의 내적 구조. 내적 구조에서 도출된 게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디카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장면을 찍으면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마다 다르다가 아니고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공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현대 철학자들, 특히 이제 뭐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다원성을 중시하고 어떤 진리의 다양성 이런 거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밖에 작용을 못하느냐. 어떤 이거는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칸트의 논리가 오히려 파시즘, 전체주의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극단화시킨 건데. 조금 있다가 우리 실존주의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 그리고 그럼 칸트가 지금 성선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기본적인 윤리가 안에 있다. 네. 공통적인. 그거는 이제 도덕 문제는 다음엔 계속 다룰 건데 도덕 문제에선 그렇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치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게 깨지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칸트의 나라에서 나치스가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 글이 있었는지 알 것 같네요. 맞아요. 칸트의 함축이 되게 근데 좀 획일적인 보수주의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진리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치스가 집권했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 생각이 저는 이거 문제 많을 것 같은데 전공자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 칸트랑 헤겔 생각이 딱 기반되면 전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평가가 아니고요. 들레지라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 논평하는데 칸트가 신과 국가 여기에 복종하기를 그만두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성이 나타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다시 설득하고 있다. 그래서 칸트의 이성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노예 상태일 뿐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오히려 칸트가 있었기 때문에 나치스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여러 가지 함축들을 생각해 보면 네. 칸트가 당연히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명했는데 칸트 당시에는 사실은 칸트는 엄청난 진보주의, 그때 당시로 치면 엄청난 진보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그 정언명법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없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류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칸트에 대한 이런 비평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존주의 할 시간이 없어. 일단 우리 칸트에 대해서 일단 정리했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논평을 한마디 해드리면은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책. 웬만하면 읽지 마세요. 물론만 읽으세요. 예, 근데 진짜 힘들 책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추론만 하는 거예요. 경험적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작동 원리라던가 이런 걸 설명하고자 하는 책인데, 저는 이 책 칸트의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단 얼마나 병신 같은지 보여줍니다. 인간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신, 영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합리적인 토론 이런 거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함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칸트가 신과 영혼을 부정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다 살려내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반면에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이 또 얼마나 위대한지까지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나중에 가면은 도덕법칙까지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실천 이성의 비판도 다루고 판단력 비판도 다루고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한 권 그 그린비 출판사에서 나온 리라이팅 클래식이라는 책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정도면 아마 그냥 그 나름대로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 한가요? 예, 괜찮아요. 이 책. 만화로 된 거 없네요. 만화 있어요. 칸트. 예. 근데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너무 어려웠죠? 근데 명쾌했어요. 떠나겠습니다. 근데 칸트 진짜 어려워. 나 힘들었어. 근데 어려운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잠깐 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비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카르트나 칸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잠깐 쉰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